이 느낌이 오시나요? 서울의 기회의 땅은 앞으로 준공업 지역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투자나 매수 지역을 넓게 멀리 바라보신다면 바로 이 공역집 지역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빽빽한 신도시보다 여러 기능이 함께 있는 신도시가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가 찍어주는 부의 정점 작가 조영광입니다. 이제 인구 밀도와 좀 더 나아가서 주거 인구 밀도와 상위 10%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공농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지역을 통틀어서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몰려 살고 있는 이 도시 지역은요, 우리나라 전체 땅덩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지역이라고 우리가 아무데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 지역에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 지역은 전체 땅덩어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약 2.6%입니다. 물론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업 지역에서도 중공업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합쳐도 전체 국토 면적의 3%가 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땅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인구 밀도를 구할 때 아까 분모에 들어가는 땅의 면적이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땅의 면적은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90%의 산과 들과 강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인구 밀도를 볼 때 이 토지의 면적을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보려면 이 주거 지역만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인 주거 지역 면적만을 반영한 주거 인구 밀도라는 개념을 만들어봤습니다. 240여 개 시군구에 주거 인구 밀도를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인구 밀도의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들은 주거 지역이 매우 협소해서 인구 밀도로에서 눈에 띄지 않다가 주거 인구 밀도로 환산 시에 높은 인구 밀도 순위로 치고 올라가는 지역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주거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의 인구 밀도는요, 그냥 제곱킬로미터당 15,000명, 즉 서울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주거 면적만을 반영해서 주거 인구 밀도로 환산을 했을 때 영등포구의 주거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7,000명으로 한 3배 정도 치솟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등포구의 주거 인구 밀도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 주상공농 중에서 영등포구에는요, 공업지역 면적이 꽤 높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중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이 중공업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영등포구에는요, 근대화를 일궜던 제분산업 그리고 방직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대 산업의 이런 것들은 이제 철거되고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선다는 데는 대의 명분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에서는요, 중공업 개발 계획을 이미 내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계획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성수동 아시죠? 성수동이 포함한 이 성동구 지역들의 준공업 지역은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느낌이 오시나요? 서울의 기회의 땅은 앞으로 준공업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영등포구로 돌아와서요. 영등포구는 도심이고요.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데 이 중공업 지역 면적에 밀려서 주거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준공업 지역마저 개발된다면 더욱더 많은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타임스퀘어, 이게 바로 준공업 지역을 개발한 사례이고요. 영등포 도심 역세권 개발, 이게 지금 추진 중이고 40층 이상의 초고층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영등포 도심 역세권 개발, 즉 영등포역 인근은요, 집창촌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창촌 역시 개발해야 될 대명분이 있는 것이죠. 영등포 도심 역세권 개발과 쌍둥이 개발이 있습니다. 바로 청량리 개발이었죠. 청량리 개발 역시 집창촌을 개발해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영등포와 또 청량리의 개발 사례를 좀 키워드로 축약해 보자면 공역집입니다. 즉 중공업 지역, 역세권, 집창촌,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바로 서울에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투자나 매수 지역을 넓게 멀리 바라보신다면 바로 이 공역집 지역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거 인구 밀도 환산 시 인구 밀도가 높게 치솟는 지역들이 바로 광명시입니다. 광명시는 그렇다면 어떤 면적이 주거 면적보다 많을까요? 바로 상업지역 면적입니다.
광명시의 상업지역 면적은요, 경기도의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럼 광명시의 상업지역이 몰려있는 곳은 어딜까요? 광명역 KTX 지구입니다. 광명역 KTX 지구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KTX 역세권 개발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시면 이케아, 그리고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정말 유통 공용 3사가 다 한데 몰려 있어요. 왜냐면 광명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이 많이 편성된 덕에 그 덕을 후광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죠. 아파트가 빽빽한 신도시보다 여러 기능이 함께 있는 신도시가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광명, 이 고밀지역, 이 주거 인구 밀도로 환산 시에 약 3만 명이나 되는 광명시의 미래 최대 개발지는요, 바로 광명 시흥 신도시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는요, 3기 신도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수도권의 고밀도시 지역들의 개발 사례를 보면요, 고밀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근에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밀 지역에 몰려 살고 있던 수요가 신도시 인근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고밀 지역의 쾌적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요, 철도를 놓을지 말지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을 것으로 신도시에 예상이 되니까 신도시를 짓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예비 타당성 통과 확률이 높아지고 신도시에 철도가 생기게 되면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고밀 지역도 철도를 하나 더 선물로 얻게 됩니다. 즉, 고밀 지역 인근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요, 주거 쾌적성이 확보가 되고 철도를 얻게 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원 영통구나 용인 수지구 인근에 있는 광교 신도시 개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교 신도시가 개발된 덕에 쾌적성이 높아졌고 신분당선이라는 철도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광명은 어떨까요? 광명 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수요가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서울로 연접할 철도가 하나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명 시흥 신도시에는 광명 테크노밸리 개발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죠. 즉, 광명 시흥 신도시가 좀 먼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개발이 된다면 광명시는요, 철도, 주거 쾌적성, 그리고 일자리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방의 주거 인구 밀도 환산 시에 인구 밀도가 꽤 올라가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이 부산 해운대구는요, 주거 면적 대비 주상공노구에서 녹지 지역 면적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녹지 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가 많습니다. 부산에서요, 이 자연 녹지를 개발해서 개발되는 최대 규모 사업이 바로 센텀 2지구 개발입니다. 이 센텀 2지구는요, 약 58만 평의 부지에 개발이 되는데 이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즉, 우리가 해운대 하면 이제 관광 도시인데요, 이 관광 도시에 더해서 AI, IT, 반도체 같은 고급 일자리가 유치된다면요, 해운대구는 관광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까지 얻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인구 밀도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즉, 나름 고밀 도시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자면 인구 밀도만으로 뭔가 집값을 다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상위 10% 소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시는 그래프는요, 서울 25개 자치구의 상위 10% 연봉과 인구 밀도, 상관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X축은 지역별 상위 10% 연봉입니다. 그리고 Y축은, 즉 세로축은 인구 밀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느 도시의 성장 과정과 집값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 줍니다. 상위 10% 소득이 1억으로 갈 때까지 상위 소득이 오르면서 인구 밀도도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즉, 인구가 몰려 있는 곳에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고 양질의 일자리, 즉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높은 집값을 형성한다. 이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데요, 흥미롭게도 상위 10% 소득이 연봉이 1억을 넘어가는 순간 인구 밀도가 감소합니다.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인구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까지 감소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높은 집값이 인구 바리케이트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급격히 올라간 집값으로 인해서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럼 그 허용 가능한 초고소득 부자들이 허용 가능한 인구 밀도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요,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980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나타낸 것인데요,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눈여겨보실 거는 IMF가 터진
9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상위 10%의 소득 조미화율이 올라갑니다. 즉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나 재앙 시에 씁쓸하지만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요. 이것들이 이분들이 뭐 갑자기 자선을 하거나 무료 기부를 하지 않는 한 상위 10%의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견고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도시의 부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 쏠림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평균 소득으로 비교하자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위 10% 소득 데이터는요, 인구 밀도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집값의 뾰족함을 설명해주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어떤 반석 지표로서 우리가 집값을 전망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강남구와 서초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10년 강남구와 서초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즉 올해까지는 강남구의 개포지구의 천지개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서초구의 반포지구가 반포 1, 2, 4주구 그리고 반포 3주구가 공사가 지연 없이 진척이 된다고 하면 2027년까지 서초구의 반포지구가 한강라인 개발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누가 이어받냐면 강남구의 압구정 재건축이 이어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올해까지 강남구의 개포지구, 2027년까지 서초구의 반포지구,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2030년 압구정입니다. 내가 강남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장기적으로 강남구를 주목하는 것이 좋고, 압구정 지구뿐 아니라 상징성이 있죠. 대치동의 우쌍쌍 지역들, 우성 그리고 쌍용 1차, 2차 지역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다음으로 고소득자가 몰려 살고 있는 도시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요, 어떤 미래 창의 입지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도시 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는요, 창의 도시의 조건으로 관용성과 포용성을 꼽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도시가 관용성과 포용성이 있는 도시냐 측정하고자 할 때요, 외국인 거주 비율을 꼽습니다. 용산구의 외국인 거주 비율은요, 강남과 서초 대비 약 4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용산에는 경리단길로 시작해서 리단길 시리즈 아시죠? 이런 리단길의 시초입니다. 즉 창의 인재들이 모여들 만한 어메니티가 풍부한 곳이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K-뷰티, 또 K-엔터, 또 K-모빌리티가 다 용산에 몰려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산의 미래 개발지는 용산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한남 재개발, 동부 이천동, 용산 정비창이 3개의 여의주인데요.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이 바로 한남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요, 평지이고 한강을 남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다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부 이촌동의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지 않고 나는 실속 있게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가 늘어난다면은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미치는 상징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부 이촌동의 리모델링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지켜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수도권에서 상위 10% 소득이 높은 도시는요, 경기도는 분당, 그리고 인천은 송도 신도시입니다. 분당에는 뭐 아시다시피 11월에 선도지구 선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는요, 연초에 쌓였던 미분양이 급소진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요, 선도지구가 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노후특별법이 만든 버블이 바로 분당을 덮칠 수 있습니다. 즉 선도지구에 탄력한 도시들은 대부분이겠죠. 언제 이제 내 생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그 분당 정자역 인근에 조용히 실속 있게 속도를 내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들이 오히려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신도시의 미분양 소진 그 원인은요, 바로 서울이 여전히 집값이 높고, 그리고 분양을 지금 받으시면 나중에 2, 3년 후에 그 잔금 대출 받을 때 그때는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유망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입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죠.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정말 신점을 내리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지역의 소득이 높고 어느 지역에 사람이 몰려 있고 이런 곳들은 주목하고 있다면 집값이 떨어질 때 더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높이 오를 수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고소득 도시를 살펴보자면요, 대구의 수성구와 그리고 제주의 서귀포시입니다.
대구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공급과잉으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2025년부터 대구의 입주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수성구는 사실은 강남에 필적할 만한 의대 명문 학군입니다. 특히 수성구에 범사 만삼이라는 별칭이 있는 지역이 있죠. 범어 4동, 만촌 3동에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대 열풍은 계속 가리라는 데 이견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조망을 받을 것이고요. 서귀포시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제2공항이 가시화된다면 관심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2부까지 우리가 집값을 멀리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부에서는 가구 통계로 그린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